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쓸 건데, 그걸 이제 김규봉 신부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게 어떻게 기존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나오는 새벽의 건설자 역할은 이게 뭐 정치인들이 해내겠냐. 결국 이 문제는 종교인들이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기독교 평등연대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제가 이 강의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주 시민사회연대 활동에 이러저러하게 행사에 그동안 참여를 해왔습니다. 좀 알고 있는데, 종교인 평등연대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왔는 데는 오늘 해서야 구체적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제대로 알고 있었고요. 그동안 한국 어떤 종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인 평화회의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각 종단과 신분 목사님, 스님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마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가 거의 유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지금 지역화 시대에 남양주시가 제일 앞서간다는 느낌을 제가 지금 의자를 통해 활동을 좀 듣고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은 기존 문명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 소멸 이런 현상이 기존에는 이제 자원 수타량 문명이고, 그 다음에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자본주의고, 이런 고성장, 이런 시기의 문명에 또 이제 다시 저성장, 저출산, 지역 소멸, 이런 상황이 이제 겹쳐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종교인들은 제가 보기에 김규봉 신부님께서는 새벽의 건설자로서의 종교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작년에 0.78였는데 올해 2023년에 0.7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조금 더 가면 0.6으로 떨어진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출산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초고령화 사회가 닥치면, 이제는 예전에는 각 종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목교하는 교회당과 사찰과 성당에 사람들이 차고 넘쳤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는 교회도 성당도 사찰도 사람이 텅텅 비게 되는, 소위 말하는 성도와 신도들만 가지고 교회의 어떤 종교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닥쳐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교회와 바깥을, 교회 안과 바깥을 넘나들면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고려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원우 목사님 발표하셨고, 마을 목회, 마을 신학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고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실제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례를 이따가 들어보기도 하고요. 안 되네. 맞네요. 잠깐만요. 맞네요. 여기. 여기서 안 되는. 거기서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내려드릴게요. 제가 목차는 크게 이제 잠정적 투표와 종교의 역할을 대전하는 시대와 마을로 간 촛불민들이 마을공학과 그 사회상 시민구에서 마을 자치 활동의 목표 과제와 활동 방향, 큰 주제를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40분 안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거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 뭐 불교로 불국정토, 뭐 유교에서는 이제 대동사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가까운 우리가 근사치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어떤 하나님 나라 불국정토와 이렇게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끊임없이 근사치를 가는데 그 잠정적인 그러니까 근사치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 근사치에 가까운 불국정토, 대동사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잠정적인 유토피아냐. 잠정적인 유토피아는 끊임없이 수정 보완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잠정적인 유토피아라는 말을 쓴 게 소위 오늘날 스웨덴이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지국가를 민원을 창안하고 그걸 실제로 40년 동안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그걸 이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는데 이 에르스트 기고프로스라는 사람이 또 스웨덴의 고유한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이론과 실천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됐는데. 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비구포르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창안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의 관점은 뭐였냐면, 이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자본주의는 먹성이 무지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 강력한 이윤동에 의해서 모든 걸 악마의 맷돌로 그냥 갈아엎어서 갈아먹는.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를 내버려두면 불평등 사회가 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 고삐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집단 국가밖에 없고 국가가 가장 강력하다. 근데 국가가 자본주의의 고삐를 딱 틀어지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민주당은 강력한 대중정당과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국가를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시장경제나 계획경제 못지않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에 의한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비율을 많이 높이는 거죠. 보통 협동조합에 의한 사회적 경제 비율이 13%에서 15%가 되면 대기업을 완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가 안 돼요. 협동조합 경제가. 왜 협동조합이 13%가 되면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냐면 협동조합이 갖는 조합원이 갖는 소비자 파워가 있잖아요. 적어도 인구의 13% 정도가 협동조합원이면 이 사람들이 어느 대기업을 딱 저거 안 되겠다 하고 불매운동 딱 하면 대기업은 꼼짝 못하게 돼요. 죽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야 대기업을 이제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이나 스위스는 거의 협동조합원이 스위스가 체감하는데 95% 정도가 협동조합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협동조합 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소위 재벌들이나 강력한 자본주의 세력들을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게 이게 또 국가라는 게 합법적 폭력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군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폭력을 쓰는 게 군사독재고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합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걸 검찰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고 날뛰지 않도록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건 강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강한 민주주의와 어떤 제대로 된 정당을 통해서 이 국가를 길들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기관은 정당이죠.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양발민주주의로 갈 때 완전히 국가의 폭력을 통제하고 국가를 길들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고삐를 딱 틀어주고 한편은 국가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정부가 그 자본주의 국기를 딱 틀어주고, 그 다음에 국가를 또 강한 민주주의와 괜찮은 정당으로 국가를 길들이게 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정책들을 내놨을 때, 그때 당시 스웨덴은 대공황에 빠지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비급으로서 그런 얘기 했을 때 야, 국시 마라. 배꼽 위에 기와 찍는 소리 제발 그만 좀 해.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같은 그 비급프로스와 같은 동지들, 많은 종교인들, 이 비급프로스의 어떤 신념에 찬 이상을 동조했던 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강력하게 이걸 밀어주면서 오늘날의 그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창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대화된 이 자본주의 시장, 거대 재벌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2%밖에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검찰 독재도 이 힘있는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는 아주 허약한 민주주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깜깜한 상황인데, 이걸 이제 돌파하는 극복의 시도로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문샤시킹은 일명 달나라는 초혁신적인 사고인데, 이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닥에서 하늘을 보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혁신적 사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인가 정확히 기억을 모르겠는데,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 아폴로가 최초로 도착했을 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달성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혁신적인 사고 방법론은 이게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혁신을 추구해봐야 10%의 생산성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혁신을 추구하면 10배의 생산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 방법론을 이걸 채택한 게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런 방법론을 문샤시킹이라는 걸 정식으로 회사의 혁신적 사고 방법론으로 채택했고요. 거의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기업들은 거의 문샤시킹이 기본적인 사고로, 항상 뭘 하려면 기존의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이걸 접근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인물을 계속 소개를 하는데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는데, 아무리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늘리는 건 10% 정도 늘리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라 가능할 거예요. 거의 불가능했다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마을 목회, 이런 마을 목회, 마을 사목, 이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기 불교에서 오신 스님은 안 계신가요?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불교 쪽 용어를 잘 몰라서 잘 못하니까 이제 우리는 마을 목회, 마을 사목 이런 말을 쓰는데,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교회 안, 성당 안, 그 사찰 안에서 신도들과 함께 이제 하고 이런 선교를 하고 포교를 하고 이런 관점에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와 사찰이나 성당을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이게 마을 목회가 아니라 마을 사목을 한다. 지역사회가 교회고 지역사회 속에서 선교를 하고, 마을은 교회나 사찰과 저기는 그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마을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선교적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은 어쩌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사목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나은 그런 방법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문샤시킹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그 선교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건 거기서 아무리 해봐야 그 최고 능력자만이 10% 생산성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소위 말하는 목회와 선교, 사목과 선교의 방법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면, 그 안에서 혁신을 추구해버리면
10배의 생산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기술이나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목회나 사목이나 선교나 사회운동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죠. 자, 또 그 다음에 이건 안 된, 그냥 넘겨. 왜 이게 지금 또 안 넘어가나?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분 1인체 마을과학 지구연방, 그러니까 인류 유토피아의 지상의 하나님과 불국정국, 대동서양 등의 근사치인 잠정 유토피아의 현실적인 정치적 기초를 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공세의 마을과학으로 보자. 베이직 리퍼블릭이라고 하고, 타운 리퍼블릭이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개만인데, 파리나 아니, 블라그는 꼼이라고 하죠. 마을공화국은 저희 지금 우리는 공동체 사회가 완전히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동생 모래알 사회에서 사회적 의존과 연대의 공동체 사회를 삶의 전환을 마을공화국 운동은 추구하는 거고, 마을공화국 민주공화국은 지금 외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중앙지권 통치제에서 이 특정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라는 양발민주주의 기반의 자치구권 협치체제는 정치가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마을 연방 민주공화국의 지침입니다.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은 정말 전쟁과 국가폭력이 끊이지 않는 문명에서 전쟁과 국가폭력을 현저히 줄어들게 하는 문명 전환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삼중체제로 지구 질서를 재편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초국적 거대 재벌이 그 다음에 재벌과 소위 강대국 연방 국가들이 좌지우지 하는 세계 체제는 분명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엔과 마을과학 지구연방이 공존과 상호 견제하는 세계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디 하셨나? 응? 이건가? 응? 이건가? 됐나요? 네. 이거? 이제 노자는 이제 소곡과민을 얘기해서 인류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소곡과민 체제다. 간디는 이제 스와라지라고 얘기했고요. 정다산 정약용원역이 정다산이 출세한 이 안암도의 정약용원 선생님은 여전제 마을로 국가를 재구성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여전제가 굉장히 뛰어난 체제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전제로 공산주의가 여전제를 알았더라면 공산주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그렇죠. 그다음에 만년의 마르크스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사이토 고에이라는 일본의 동경대 교수가 인류체 자본론, 우리나라는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만년의 마르크스의 연구 저작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마르크스는 전위당이 공산당 틀렸고 국가 폭력혁명, 프로레타리아 독재 다 웃기는 얘기야. 소위 꼬면을 통한 꼬면을 연합의 연합, 마을의 연합으로 방식으로 세계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일본에서 70만 권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만년의 마르크스도 결국 꼬면 마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통한 이상사회를 어떤 세계의 사상가들이 꿈꾸었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석가모니는 이제 불국정토를 얘기하고 공자는 대동사회 대동서를 얘기했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공통점이 전쟁과 폭력이 없는 세계가 한 가족인 세계 평화정부를 꿈꾸었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꿈과 유토피아로 정리했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이 네오 직접민주주의의 목표라면 결국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기초해서 마을구하고 마을연방민주공화국, 마을구하고 지구연방이라는 상중체제로 지구질서를 재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 초인류 강대 거대 독점자국과 몇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들이 움직이는 이 국제연합과 유엔과 그래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 질서를 잡지 않고는 이 계속 전쟁으로 몰아넣는 그다음에 불평등으로 치닫게 하는 세계 체제를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다.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 그 가능성은 이 생태마을과 마을공화국 같은 기초 정치공동체와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이런 부분들의 네트워크 연방으로부터 가능해질 거라고. 그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참. 거의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빠르네. 이거 맞아요? 네. 그 대전환의 시대와 마을연방 촛불이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대전환이 뭐냐? 보통 문명전환과 체제전환과 정치전환, 세계의 삼중전환을 대전환의 그 3대 요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전환은 지금까지 지구가 자원수산형 문명인데 이걸 자원수산형 초록문명 전환으로 바꿔야겠다. 그 미래에 올 초록문명 사회는 그 쉽게 얘기하면 네오 수렵채취 농업문명 사회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렵채취 농업문명 사회를 생각하고 거기에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사회를 그리는 이렇게 미래에 다가올 세상이 초록문명 생명 사회가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고 아까 했듯이 그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삼중체제로 그 2군 1군 체제로 세계를 재편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농업의 발전을 보면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의 농업은 그 네오 수렵채취 농업이라서 자연 야생 농업하고 적정 기술과 지역 특화 기술 농업,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농업 이 세 가지 농업이 그 앞으로의 농업으로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좀 자연농업을 근본주의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스마트 농업 같은 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들 주장하는 스마트 농업은 반GMO를 주장해요. 반GMO 스마트 농업인데 이게 땅이 너무 오염돼가지고 오히려 스마트 농업이 더 무경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설득의 영향이 있어요. 땅이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다시 회복시킨 후에 유기농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 지금 어느 정도에 있냐면 세포농업이 굉장히 지금 올라오는데 세포농업은 뭐냐면 돼지의 그 삼겹살의 세포를 꺼내가지고 그걸 식용으로 만들어요. 삼겹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농업이 일반화되면 축산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세포농업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체제전환은 이 승자독식 자본주의와 불평등주의를 극복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자본주의 파도를 소위 우산주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본주의 파도를 얘기하고 국가 폐지론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총칼로 보장한 승리군이 있는 국가에서 일반 시민이 그걸 기업이라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총칼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보통 미니 그 봉기를 하면 광군과 대등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때까지. 총칼이 발명되고 총칼이 하나의 승리군, 군대로 발전하면서부터는 소위 민중 세력이, 시민 세력이 그 관군과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미 그런 상비군을 장악한 국가가 쉽게 무슨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국가를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주의를 체제를 아까 얘기한 자본주의의 잘못된 것을 고삐를 틀어주고 자본주의가
날뛰지 않도록 만드는 것 같고, 국가의 이런 폭력기관들이 국가의 강력한 검찰 군대 이런 것들이 민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길들여질 수 있도록 마을연합 민주화 체제로 길들이 체제로 가야 된다. 아까 비브 포르스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넘어가 버렸네. 예, 정치 전환은 이제 우리 얘기인데 외발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제에서 정치위기가 왔기 때문에 양발민주주의 자치정부 형식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지금까지 이제 촛불 혁명이 세계에 유례없는 촛불 혁명이 있었는데, 촛불이 마을로 가는 촛불이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마을로 갔다라기보다 지금 마을로 가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촛불은 개혁 세상을 여는 빛이다. 촛불은 일상생활화, 지역적 상설화, 국가적 제도화, 지역 지구화를 추진해나가는 세상의 빛으로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국가. 여러분 들어보신 알지만 저희 중앙대 동국과 교수님 누구죠? 김유리. 네, 김유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은 6.8혁명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국가다. 정확히 민주주의자가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새로운 문화혁명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로 이렇게 새롭게 민주주의자로 변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 대화, 인디안식 공감 토론, 민주시민학습, 직접민주주의, 민치 감수성 훈련 이런 것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된다는 거죠. 지역에서는 이제 촛불이 지역적 상설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민회, 마을대학, 지역정당 같은 걸 건설해서 읍면농장 선출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마을 자치정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촛불을 제도화하는 건 이제 국민발안 시민입법, 국민조합 국민투표제 이런 걸 통해서 마을연합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양발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적으로 촛불의 지역 지구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마을공화국 상중체제를 통해서 지구를 재편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화국과 사회상은 여러분들이 보면 인류 정치공세의 전개 과정을 보면 시종마을에서 구조연맹국가로 갔다가 소형 도시국가, 소위 아테네 민주주의 국가가 소형 도시국가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대형 국가로 가면서 원래 민주주의 원형은 직접민주주의인데 그게 중대형 국가로 넘어가면서 도저히 지리적으로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당시 문맹률이 95% 정도였기 때문에 도저히 통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중대형 국가로 넘어가면서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중대형 국가는 제국으로까지 가는데 이제는 다시 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 신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매우 새로운 마을공학 체제로 간다. 이제는 모든 인간의 삶의 체제가 15분 거리 생활권, 그러니까 스레퍼 신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막걸리 마시러 다니는 정도 그런 사이로 15분 거리 생활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파리를 15분 거리 생활권으로 다 구획을 나눠가지고 불필요한 건물들은 다 때려부수고 녹지 공간을 바꿔버리고 다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파리를 완전히 재조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되게 이런 걸 지역당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 아니, 전에. 예.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향약과 향해, 유양소, 그러니까 향약은 마을 헌법이고, 향해는 마을 위해고, 유양소는 마을 정부, 사창은 마을 기금, 그 다음에 서원은 마을 대학, 이런 거 있어요. 이 5개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형철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양반들이 주도했다는 게 문제였는데, 동학 농민혁명 때는 이제 농민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집강 소시대로 변했는데, 동학 농민혁명이 실패하면서 이제 그 체제는 집강 소시대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한국 현대 주민자치는 재헌의 바로 후에 우리가 직권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양발민주주의 체제는 재헌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가만히 보다가 독재를 해야 되니까 이 독재를 하려면 이 정치의 기초단위를 없애버리면 독재가 가능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소위 말하는 읍면동 마을 자치정부 이 제도를 직접민주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4.19가 되니까 다시 직접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박정희 군사정부가 나타나가지고 또 군사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 정치형제를 죽여버려야 이게 그 독재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없애버리죠. 근데 그 후에 87년 6월 시민대혁명을 통해서 소위 무신정권인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다시 대의민주주의 체제인 문신정권을 만들어내는 오늘까지 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8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30여 년이 지나고 아직까지도 대의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외발민주주의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은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검찰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민주주의가 그냥 획가닥 역주행하는 상황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 검찰이나 이런 부분을 사법부 이런 부분을 민이 직접 통제하고 민이 정치인 직접적 주체로 나서는 체제를 만들자면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적을 대의민주주의 제도 관료들과 유임된 관료와 대의정치인 국회의원들이 그 정치를 100%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정의 50%는 민이 직접 하고 직접 민이 감당하고 50%는 그 관료들과 공무원들과 대의정치인들이 그 같이 함께해서 협치체제를 이루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만족도가 이제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논쟁률 95% 시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5% 이상인 나라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의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라는 신화에 쇠뇌돼가지고 못 깨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자치 체제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관이었죠. 그러니까 관치의 보조기관이라고 보죠. 근데 그게 좀 발전해서 주민자치에 지금 주민자치를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자치와 관치의 협치기관인데 결국 이것도 생각해보면 관치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총회와 마을 읍면동장 선출제에서 마을 자치정부가 구성이 돼서 자치사무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유인행정관, 소위 자치와 관치가 이렇게 협치하는 구조로 가는 게 제대로 된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단계에서는 자치가 주도를 하게 돼요. 관치도.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저기해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친구님 이걸 우리 카톡방 같은 거 있나요? 카톡방 있어요. 네. 거기다 올려서 이제 보고 좀 내가 개념적인 많이 했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을공화국하고 지역자립 시스템, 마을 이념부터 보면 한 16가지 정도의 그 마을공화국, 한 마을을 시원거리 생활권을 제대로 된 그 체제로 만드는데 한 16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어요.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제대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왔구나. 네. 마을공화국 사회상도 청년의 동물하고 이것도 다 얘기가 끝이 없어요.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아마 단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다 이해갈 것 같고요. 그 전에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네, 그다음 넘어가죠. 그러면 시군구에서 마을자치활동의 목표, 그러니까 지금 시군구에서 자치 마을자치활동의 정치 목표는 민주주의 발전 단계고 후진국형, 개발도상국형, 선진국형이 있어요. 후진국형은 그 민주주의 외양만, 무기만 갖고 있는 그 군사독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체제나 박정희 체제는 후진국형 민주주의 체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형 그 민주주의는 지금과 같은 저희 87년 체제라고 하죠. 대민주주의 하면서 그 관료들과 그 대정치인이 다 100%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철저히 중앙집권 통치체제죠. 그러니까 자치나 민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 그 자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형은 이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융합민주주의 체제고 자치분권 협치체제죠.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협치하고 민이 정치의 직접 주체에 나서서 한 50%의 국정을 담당하고 관료들과 그 정치인이 대의정치인들이 50%를 감당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을 서로 민치와 통치가 협치하는 구조가 선진국형인데 스위스가 가장 잘하고 있죠. 자치민권 협치체제형 마을연합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스위스는 그 읍면동 마을공화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인 칸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가 있는데 이 상중체제가 국가를 구성하는데 예산도 그 마을공화국 이쪽이 국가 예산의 30%를 씁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칸톤이 40%를 쓰고 중앙정부가 30%를 씁니다. 근데 한국을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을 스위스 방식으로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670조 예산 670조인데 이거의 30%를 3,500개로 나누면 한 개 1개 읍면동에 한 650억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 대학 마을 이러면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얼마 전에 인천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예 아주 손품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17년 동안 280조를 썼는데 280조를 나누면 지금 아이들이 26만 명이에요. 26만 명 나누면 1억 5천 정도가 배당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심각한 게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노숙자를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썼는데 만약에 1,000억이 내려왔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1,000억을 쓰는 게 소위 연구자들이 연구비로 정보와 학자들 전문가들 연구비용 다 제일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복지 공무원들이 또 먹고요. 그 다음에 중간 기관에서 또 먹어요. 근데 실제 내려가는 노숙자들은 직접적으로 수당이 내려가는 건 47%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산 비율도 보면 실제로 밑으로 직접 수당을 받는 건 47%밖에 안 돼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67%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모든 비용을 이제는 왜 프랑스나 이런 스위스가 그렇게 내려가냐면 아예 예산을 읍면동으로 다 내려보내니까 거기서 써버리니까 직접적 수혜는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프랑스가 저출산과 지역소멸의 그 성공 국가가 되는데, 이 프랑스도 25년 전에 그 저출산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8 출산율로 OECD 평균이 지금 1.5인데 1.8이 돼서 프랑스가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모범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프랑스는 5가지인데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출산 보육수당 정책이 아예 임신했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 저희 신고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2, 300만 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이제 보육수당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급하니까 아이 많이 낳는 문화권. 그러니까 저희 프랑스는 식민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많이 낳는 문화권에 아프리카 이런 쪽에 그 출신들을, 이민들을 대거 들어오게 합니다. 좀 이들이 들어와서 막 10,8명씩 나와버리니까 인구가 막 늘어버렸죠. 근데 이게 심각한 폐해가 뭐냐면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인종 갈등이 생겨가지고 한때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뭐 노가다 쓰고 그 아이들 돌보는 돌보미로 가사돌보미로 쓰겠다 이런 정책을 하는데 그게 과연 나중에 처음에는 꽃감이 달기에는 당장 먹기는 좋은데 나중에 큰 폭동의 잠재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들을 외국인들을 우리 국민하고 똑같이 대우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형제 자매로 대우해서 그렇게 정책을 쓰면 나중에 폭동이나 이런 게 없겠지만 지금 정부가 그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 굉장한 폭동 요인이 일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원래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랑스는 비율 출산율이 62%예요. 한국은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으면 애비 없는 자식이 아예 그 사회복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미혼 애들이 화장실에 막 애를 지가 낳는 거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폴타는 목주에 지금도 내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형도 결혼 등기를 않고 동거하더라도 애를 낳으면 바로 사회적 복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이 애 낳는 문화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에 가까운 교육 시스템은 이제 이건 프랑스가 유럽 국가들이 자랑하는 거죠. 한국도 대학 그 무상교육하고 그 프랑스식으로 모든 대학을 통폐합시켜버리면 일단 사교육 자원이 다 없어져 버려요. 사교육 때문에 요새 사람들이 등골이 휘는 거거든요. 대학을 무상교육시키고 우리 대학 다 통폐합시켜버리면 그냥 애 낳는 것 때문에 등골이 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그거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걸 지원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사교육과 관련된 교육 기득권이라는 산업이 엄청나게 기득권 카르텔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택을 한 30-40%만 사회주택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공급을 해버리면 아이들 낳는 거 아무 문제 없죠. 보통 다른 유럽 선진국들이 대부분 30%에서 40% 정도 사회주택 공급률인데 우리나라 아마 지금 5%도 안 될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와 지역 꾸민 자치 시스템 융합.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 2003년도에 프랑스는 아예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를 헌법에 딱 넣어가지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초고령화 노인들에 대한 복지비용,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복지비용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아예 밑으로 풀뿌리 단체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알아서 머리 맞대고 그 돈을 쓰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중앙정부에 요양보호사 파견하고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마을에 쭉 한 바퀴 돌아요. 돌아서 노인네들 물어보는 거예요. 기침하셨어요? 그런다고. 기침하셨냐? 일어나셨냐? 밤새 뭐 다른 일 없었냐? 그리고 한 바퀴 싹 돌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월급 줍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저기 진지 잡수셨슈 하고 또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그 돈에 거기서 나온 그 쌀로 뭐 과부, 고아, 뭐 심지어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 장학금도 주고 이런 공동체가 살아있군. 그 다음에 사시사철로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밴드가 뭐 거기서 뭐 시소창하는 사람. 가는 상대 사시설 모든 게 마을에서 주례 형식이나 공동체라고 되는데 그게 자본주의는 다 박살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완전 각자노생 모래알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넘어가. 그래서 결국 주민자치 법제화 운동을 전개하고 뭐 지역 6.1 지역 정당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결국 이제 우리가 읍면동을 지방자치주단체로 법제화하면 아까 그런 이제 예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죠. 이것도 얘기하고 기회를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되는데요. 그럼 지속 가능한 지역 대화 만들려고 하냐? 그 마을, 교회나 사찰이나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마을 대학을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대학원인데, 대자가 이을 대자고, 원자가 뜰 원자입니다. 뜰 원. 옛날에 농촌에서 이렇게 후배 농부들을 가르칠 때 뜰에서 후비로 가르쳐주고 다 뜰에서 교육이 도제교육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마컬처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원 그다음에 숙취원, 양로는 이제 숙취원 저희는 이제 숙취원을 보는데요. 안티 에이징, 생각이 안 나요. 웰다잉? 네. 웰다잉을 공부하는 마을에서 존엄하게 죽어야지.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가격이 싼 저렴한 양로원은 굉장히 멸시와 천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압구정동 같은데 비싼 양로원은 한 달에 1,000만 원 된대요. 근데 이런 데는 뭐가 문제냐면 조금 아프다고 하면 첨단 검사를 해요. 돈을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게 산업화가 되면 인간 사회가 굉장히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강화도에 풍세할 농장이라고 있죠. 사회적 농장. 거기서는 어떻게 지금 그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농장 안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제 도로를 만들죠. 그 다음에 스마트 농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 지역의 노인들이 와서 아침에 요양보호사가 이제 휠체어 밀어다 드리면 거기서 이제 반려동물을 다 키우고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놀기도 하고 스마트 유료실에서 이제 휠체어 타고 가서 방울토마토 따고 일당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그냥 사회적 농장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놀고 반려동물하고 놀고 방울나무 토마토 따고 이렇게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살다가 저녁 되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데려다 주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양로원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농장에서 그냥 일하고 노는 그런 방식으로 양로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9천만 원을 출자하면 빌라를 짓는다고 그래요. 9천만 원이 출자하면 이제 집 한 채 20평짜리 주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나가거나
주권 자기 본인이 죽으면 9천만 원을 다시 출자한 거는 다시 되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농장형 양농원을, 그러니까 저는 요양병원 필요하다고 봐요. 요양병원. 왜냐하면 이제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 어떻게 피로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요양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휠체어를 탈 수 있을 정도면 그 사회적 농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 해준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강화도의 그 농장이 이제 모델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것도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런 정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걸 그 광역시도별로 하나씩 만들 거예요. 모델로. 그거 따라 배워라.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시군구 단위로 또 확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좀 정립이 되면 읍면동 단위로 또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보를 알면 그 사회적 농장을 방문해서 빨리 그런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빨리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계시면 교회와 성당과 사찰에서 그걸 거기에 맞게, 형편에 맞게 미리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를 하면, 그럼 뭐 교회나 사찰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뭐 한 50%는 그 교회와 사찰이나 뭐 이런 데를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뭐 지원을 한달지. 그 다음에 남양주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여기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완전 도시 아파트 지역도 이쪽에 뭐 무슨 버스 같은 걸 활용하면 언제든지 농촌 지역에 사회적 양로원이 있으면 이렇게 뭐 출퇴근 하듯이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보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남양주시 안에서 그 농촌 지역과 도농복합 지역과 완전 도심 지역이 서로 협업을 하면 충분히 사회적 농장 양로원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문경희 선생님은 나중에 정치를 하시게 되면 꼭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로 노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노인이 되면, 저도 이제 65세 넘었으니까 노인입니다, 저도. 근데 앞으로 20년을 살지 30년 살지 모르지만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갈수록 그 노인 자살률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별로 뭐 가족 이제 너무 이게 그 격차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가족들도 안 돌보는 상황이 돼버리면 뭐 자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풍류밴드, 뭐 마을 주치위원회, 사회정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 장업재단은 장학재단이나 호세바리아 시부가 몬도라고 해서 청년들의 창업기금을 만들고 장업재단을 만들어서 오늘날에 스페인 몬도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간 사고 활동을 규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호출산 고성장 시대에는 뭐 교회에 신도들이 몰려왔지만 지금은 이제 텅텅 비니까 그걸 완전히 그 커뮤니티형 공간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아주 친근하게 올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완전히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을 리모델링 하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차교성당처럼 큰 성당은 나라로 공간이 많으니까 뭐 개방을 하려고 신부님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작은 교회